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누가 받고 또 누구는 못 받는지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앞당겨서 서둘러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의 종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한편 공장은 문을 닫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나섰습니다. 무제한 돈풀기에 들어간 건데요. 코로나19로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한국판 양적 완화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날이었는데 금융권에 5조 2,500억 원의 자금을 공급을 했어요. 다 나간 거죠, 이제?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황이? 조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안 펀드에서 지금 캐피탈콜이 3조가 들어와서 그거는 그렇죠, 무조건과 그걸 빼면 한 2조 2천 정도가 됐는데 예. 지금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 기회인데 첫째 담보로 맡길 우량증권이 지금 이 금융계에서 소진된 거 아니냐. 네네.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매입금리, RP의 매입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예.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0.3, 0.03이 났는데 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3월 말이 이제 자금난들이 굉장히 네. 있었는데 그게 지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8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로는 이게 지금 작동이 우리가 생각하보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CP의 그런 금리들이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올라갔어요. 12일째 연속으로 올라가는 걸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2.23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1.55였거든요. 예.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과연 지금 계속 푸는 이 작용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되느냐. 그래서 반등은 지금 못 하고 있고 일단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4월달, 6월달, 9월달이 이제 만기도라는 게 예. 많은데요. 진짜 싸움은 그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 시작했던 자금 공급이 한 이제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날 이루어지고 그렇죠. 어제만 이제 목요일 날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효과가 좀 없었던 걸로 보시나요? 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기대했던 수준은 이제 3조 원 가량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 3조 원 이상은 이제 초과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3월 19일에 1조 원, 그렇죠? 그리고 3월 24일에 2조 5천억 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5조 2,500억 원 이렇게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화, 원화 유동성 공급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한미 간 통화 수합 체결로 인해서 어제부터 이 달러 유동성도 공급되고 네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87억 2천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외화 자금도 같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물론 방금 고문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금융 불안에 대한 사인이 크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부터 그 금융 불안 사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우리 금융 당국이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준비들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수화포도 120억 달러가 입찰에 나왔는데 87억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상보다 되게 낮은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먼저 빌려서 그런 이자 부담을 갖는 것보다 지금 4월 달에 더 악화될 때 적절할 때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우려도 조금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는데 한은이 그 매입한
RP 만기가 이제 91일이고 금리가 0.78%.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보다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RP 매입 금리가 높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게요. 기준금리보다 높죠. 높죠. 0.03% 포인트. 원래 이제 7일물 지금 이건 91일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7일물이 기준금리로 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RP 금리가 이제 그거보다 이제 낮으면 적절치는 않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하여튼 그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걸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기준보다 낮으면 한은에 역마진이 걸리죠. 그 받아갖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쫙 내려가면요 응찰 규모가 과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 야 금리가 싸구나 들어가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한은에서 가장 요번에 이 뭐 0.03%만 올고 딱 차이를 낸 거는 이게 더 내리면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그널로 시장에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해서 딱 했는데 이러니까 사실 그런 뭐 명분에 비해서는 그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실효성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네. 인하하는 시그널로 시장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또 열리는데 네. 그럼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지금 없다고 보여지고요. 실효 금리가 우리가 0.75거든요. 그 밑으로 가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없다.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0.75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런 그 효과는 없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괜히 없을 것이다. 실탄만 없애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뭐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재정을 쭉 넣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첫 번째에서인지 모릅니다만은 일단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효율성은 조금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실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네. RP 금리가 더 높은데 기준금리보다. 뭐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문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과다하게 응찰이 또 이루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혼선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적정한 금리를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이제 첫 시도이니만큼 그렇죠. 0.78%는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앞서 고문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그럼 다음 주 금통위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제가 여러 자리에서 고문님하고 이제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네네. 대한 그 내기를 좀 합니다. 방송 예, 중에. 예. 네. 근데 거의 제가 마친 거로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 것 합니다. 같은데 저는 인하할 것이다라고 계속 인하할 얘기를 것이다. 했었고 고모님은 이제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예, 예.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 2호 0.25로 보시나요? 0.25까지는 아니지만 0.5% 정도. 그 외환 보유액은 괜찮아요. 최근에 90억 달러나 급감이 됐어요. 이러면 네. 이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대폭으로 감소한 건데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외환 보유액 자체가 괜찮다 여부를 좀 떠나서 예. 일단은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인이 있고 또 통화 수합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는 있겠지만 네. 지금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잡혀나가는 모습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지금 통화정책 당국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보여주고 동원해서,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라는 그 의사결정조차도 네.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0.5가 0.5%포인트를 낮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예. 한 번 더. 그러면 또 이 한 번에 더 내기가 성립이 되네요. 저는 동결이고 네. 인하시고. 근데 이번에 네. 금통위원들 7명 중에 5분을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 했을 때 또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재정 정책이 일단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순간 통화 정책을 지금 실탄을 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동결, 네네. 인하. 네.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금통위가.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때 두 네. 분 또 모셔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요. 해보면 그때 또 되겠네요. 한번 뭐 끝나고 말씀을 나서 여기 드려야겠네요. 번개 모임을 우리 시청자들하고 한번 해야죠. 네. 시청자들 밥 사는 걸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어떤 시기든 사실 경기를 좀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난 1일이죠. 채안 펀드 채권 시장 안정 펀드 1차
5차 조성본으로 일단 앞서 말씀하신 3조 원이 납입이 됐고요. 또 어제부터 채권 매입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체험펀드 첫 수혜 기업 누굴까 관심을 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롯데푸드가 네. 꼽히고 있더라고요. 롯데푸드도 있고 LG CNS도 지금 나오는데 사실 수요 예측 조사를 이제 합니다. 이걸 네. 할 때. 그래서 이제 원래는 1,100억짜리인데 700억으로 지금 내려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뭐 채안 안정 기금에서 나오는 것들은 민평 금리를 씁니다. 그 네. 민간 평가사들이 3개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만드는 금리를 갖고 하는데 민평 금리에서 얼마나 스프레드를 줄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뭐 증권사하고 운용사하고 이건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전화를 하는데 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회사채 발행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관사는요 매각 물량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거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운용사에서는 기존 보유 채권을 팔고 비싼 걸 또 사줘야 되는. 그래서 분위기는 뭐 진짜로 어떤 금리가 정해지는 데 따라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부정적인 거고요. 이제 6일 날 된 이후에 사실 가장 많이 풀리는 것은 4월 13일 날 6개 회사가 지금 발행할 계획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그날이 사실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수혜 기업 롯데푸드고 지금 뭐 이제 회사채들을 지금 뭐 6개사 4월 네. 13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회사채 일단은 상황. 정말 이 시장 분위기가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회사채 시장도 한동안 거의 휴점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도 좀 그 그래픽이 나왔었는데 회사채 시장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결국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이제 판단한 기업들이 네네.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채권 발행해도 되겠다 하면서 네.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지난 2월, 3월 동안 뭐 포스파워를 비롯해서 키움캐피탈도 그렇고요. 네.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모집에게 못 미치는 그런 매수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또 큰 타격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해서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가 정부의 적극적인 이런 지원책들, 채권시장 안정펀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 그 채권 안정 펀드 자체가 기업의 위험, 그러니까 부실 위험이 적은 지금 AA 등급까지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항공산업이에요. 아시아나 네, 뭐 대한항공. 그렇죠. 이거는 그럼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빠지게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은 오히려 항공산업이나 여행산업 같이 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고스란히 받았던 직격산업을 중심으로 좀 뭔가 대응책을 좀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빠진 것들이 좀 문제인데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좀 체감적으로 예, 말씀드려 보면 기내식이 하루에 아시아나가 35,000식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97%가 빠져서 1,000식입니다. 천식이요? 1,000식 하루. 그리고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 평균 8만식이었다가 예. 하루에 8만식에서 2,900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항공산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거기에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그쵸. 기내식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GGK라고 네. 있습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하청업체를 포함해서 약 940명 정도의 고용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600명을 감원했습니다. 무급휴직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고문하면 이 고용 시장의 충격이 이제 4월 달에 여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 직격탄을 잇고 있는 이게 단순한 이제 이 돈이 돌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말 그대로 이 실물 경제적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그런 산업에는 정작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게요. 결국 이런 기간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항공업계는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기내식 규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뭔가 대책들을 마련해줘서 지금 이 어떤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이 추가적으로 4월 달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거 살려야죠. 살려서. 네네. 근데 어차피 항공업계는 구조조정이 한 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LCC가 너무 9개나 너무 9개죠. 많고요. 네.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끝나는데 뭐 그냥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귀재라 그런 짐 로저스하고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이거 V자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또 불구하고 지금 뭐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때문에 하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사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 예, 때문인 거니까. 뭐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 이 투자의 규제들의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봐야겠네요.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뭐 항공업계 상황 또 뭐 그 하청업체들 벤더들의 영향까지 같이 오면서 뭐 고용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구의 문제로 또 소득의 문제로 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소득 70% 소득 수준 7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일단 소득 70%만 얘기해놨지 어떤 식의 70%인지까지는 얘기를 안 해서 지금 예. 논란이 너무너무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조금 지나서 잠시 후에 정부가 이 직업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 가이던스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소득하위 70%를 갖고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어디 뭐 70%라는 그런 뭐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숫자에 지금 뭐 얽매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주세요. 근데 전부 다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이잖아요. 네, 소득하위 70% 다 하는 거. 주시고 연말에 소득 정산하고 연말 정산할 때 그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미국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이제 4월 27일부터 이제 수표를 받는데 미국은 4월 15일 날이 세금 신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세금 환급이랑 이런 것들이 뭐 더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 비용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건 딱 빼고 뭐 미국은 다 줘.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줘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응집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뭐 어떻게 하든지 70%에 대한 기준이 나오면 이거는 분명히 을대 을의 또 싸움이 되거든요. 네네네. 왜 나는 못 받아 이거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도 있었는데 좀 오랜만에 고모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예, 좀 예.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며칠 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다 주자 이건 차라리. 일단 뭐 다 주자. 그게- 거르고 나눠서 그렇죠. 시간 들이고 행정비용 예. 들이지 말고. 그리고 그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니버셜 베이직 보편적, 인컴 보편적이었죠. 모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했던 이유가 또 많은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그거에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냐면 모두에게 다 주면 이런 행정 비용이나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국회 통과되는 시간도 또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뭐냐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주자 그러나 안 받기 운동을 하자. 마치 IMF 외환 위기 때나 이럴 때처럼 뭐 지금 착한 임대인 사업도 하듯이 네네. 안 받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 하면 또 제 생각에는 지금 하위 70%만 주자인데 하위 70% 이상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30% 이상이 안 받기 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오히려 선순환적인 자율적으로. 그렇죠.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또 글로벌리 봤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사례고 또 한국에 대한 칭찬이 또 아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받고 난 다음에 고민할 사항인 것 같고요. 예. 긴급 재난, 긴급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어야죠. 이 정책은 무조건 속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게 이렇게 뭐 행정하고 뭐 이러면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스피드입니다. 네. 스피드다.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네. 그 대상에서 제외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아마 뭐 예. 고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근데 상위 30%가 사실 근로세 95%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 줬다가 뺏으면 하여튼 혜택은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줬다가 뺐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10,000원 차이로 받고 못 받고도 결정이 날 있죠. 수가 예. 있잖아요. 그럼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지금 어떤 내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큰 선의적 그런 뭐 발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오든지 하여튼 좀 시끄럽고 같고요. 네.
그것을 줄여주는 실력을 나라에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종부세, 종부세 빼면은 예.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그러게요. 받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긴급 재난 지원금 자체 이 컨셉 자체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인 거예요. 기본소득의 구조도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소득도 모두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주자 만약에 예. 해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이미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소비 지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내죠.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대로 받는 사람 따로인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 종부세 얘기를 하는 것은 소득에 기초할 것이냐, 재산도 같이 고려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 내에서도 좀 그 고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득을 기초로 지원금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득은 0이지만 재산이 많은 우리 고모님 같은 분이 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재산 부분을 재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행정적인, 시간적인 비용 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가지고 좀 간편하게 재산의 일부만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 그 고위 실장님들하고 거기 많은 비서관님들이 2주택자시들이거든요. 아, 종부세 대상자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700님이 재난으로 전 국민이 피해봤는데 지원은 왜 구분해서 줘요? 노력하고 고생해서 상위 30%만 억울하죠. 다 힘든 상황인데 네네. 왜 나눠주냐, 구분해서 주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또 반대로 3335님은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면서 무슨 재난지원금을 바라십니까? 기부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0530님은 모두 주고 환수되는 기준을 발표해 주길 미국처럼. 네. 또 7154님 급여 소득 생활자의 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못 하나요? 지금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도산 상태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조건 없는 대출이 이루어져서 도산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한 좀 집중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끝자리 7777님은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발표를 봤는데 모순이 많다. 그래서 보유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지적들 때문에 소득만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재산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잠시 후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네. 따져보면요. 예. 4인 가족이 지금 712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70억. 그러면 연봉으로 계산하면 8,700만 원이에요. 예. 8,700만 원 받으신 분이 이런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느냐 논란부터 예.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 집이 많고 적고의 이제 부분들인데 진짜로 소득 없으신데 그 집만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진짜로 좀 불평등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뭐 우리 공제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불안균이거든요. 예. 가난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내질 않지만 불평등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그렇죠. 국민들은 화를 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균형이 맞춰지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마 근데 뭐 이런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걱정되는 그 오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네네. 있는데 하나는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빠질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오류가 지원 대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될 경우 이 두 가지 종류의 오류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고모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70%에 해당하느냐 나는 71%인데 하는 그렇죠. 논쟁도 있는가 하면 그러게요. 방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의견 주신 것처럼 만약에 자영업자에게만 준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실직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죠. 실업자는 소위 이런 코로나19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중요한 그렇죠. 대상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굉장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해드렸던 것이죠. 예, 예. 자, 뭐 지금 계속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그리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이제 자체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경남은 중복 지급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는 곳에 따라서 또 다시 형평성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요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요 51%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가 80%로 제일 높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뭐 대다수의 이 지금 지원 보조금이
정부의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지자체 단체장들에 휘둘리는 것은 이거는 진짜야말로 볼상스럽고요.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 지금 자기 정치하시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이신데 이거야말로 국가의 영을 세워서 딱 기준 만든 다음에 뭐 이 기준을 못 받을 거면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이제 지자체에 요구했던 30% 부담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랑 지금 지자체 간의 신경전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차피 뭐 지방에 이제 교부금 내려주고 뭐 예산 내려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건 통제해야죠. 통제를 하는 것이 뭐 지금은 뭐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로서의 뭐 위상이 쓴 다음에 그 다음 일도 가지고 요번에 무너지면요 다음 거 못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문자 중에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어요. 제가 볼게요. 3293님이 모두 주고 상위 30%한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앞서 말씀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 자 그러면은 기부한 사람한테는 추후 소득공제를 해줄 수 있게끔 또 비슷한 의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문자 중에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이 저런 분들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6827님이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고 코로나 행복 나눔 기금 기부 문화를 만들어서 기부한 금액만큼 연말 정산 때 세금으로 환급해주면 아니 이런 어떨까요? 분들이 경제부총리 하셔야지 진짜로. 이렇게 우리 그냥 뭐 서민들도 네. 잘 아는 부분들을 왜 자꾸만 휘둘려서 그렇게 하시는데 요새 홍남기 부총리 굉장히 예. 꿋꿋하게들 말씀하시고 하지만 조금 더 창의적인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한 번만 들으시면 그러게요. 아이디어가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런 지금 뭐 방안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주시는 이유도 예.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이 생기면 아까 뭐 네. 불평등을 못 참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네. 불평등 못 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150만 원 받고 이러면 누가 참겠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원 대상인데 내가 예외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예.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원 대상이 됐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지금 말씀 많이 나눈 것처럼 이 기부 문화를 또 네. 한다든가 안 받기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논란이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문제는 지금 3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말이 많은 이 뭐 불평이 많고 또 이런 제도 불평등에 하면 국회 통과가 안 돼요 추경이. 예. 그러게요. 이걸 또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3차 추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당의 어떤 국회 구성에 또 변화가 생기기 굉장히 때문에 복잡하죠. 네. 이게 어떻게 원활하게 좀 될지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은 뭐 지속적인 가능한 그런 정책이 또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갈 것이냐, 예. 그다음에 아니면 진짜 한 번에 일회성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청문회든가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나라에서 정한 방향대로 가면 되는데 그냥 국회에서 주물락주물하고 지자체 단체장 몇 명이 내놓은 걸로 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게 참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고민이 계속 예. 반복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 지원도 마찬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시장 규모와 지금 시장 규모를 비교해서 뭐 금융 지원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4월에 끝날 것인지 5월에 끝날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일회성 지원금으로 끝날 것인지 기본소득화해서 그렇죠. 정기적으로 줄 것인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인 거죠. 재원을 계속 추가적인 3차 추경, 4차 추경, 추경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대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지 예.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요.
FAO에서 세계 식량 기구에서 예. 4월 5월 달에 세계 식량 위기가 온답니다. 아, 맞아요.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베트남에서 벌써 쌀 수출을 금지했어요. 뭐 밀 수출도 안 한다고 예, 하고. 밀도 예. 안 되고 지금 뭐 그다음에 불란서 같은 데는 한 20만 명이 동유럽에 와서 지금 뭐 포도나 이 딸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거 뭐못 들어오니까 그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진짜로 물가도 올라오고 국가 재정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충분히 생각해서 지금 이게 장기화된다는 그런 이 뭐 전망을 갖고서 네.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에 정부가 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 또 이런 부분에 발표를 할 거고 아마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논의가 또 논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주말간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받아보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